에, 그 문제를 자꾸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내일이나 모레 기출문제 온다니까 기출문제 무조건 사야 됩니다. 기출문제 끼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진도에 맞춰서 복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문제를 다루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본서도 보라고 말했는데 기본서보다도 오히려 문제예요. 문제. 기본서는 우리가 효율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죠? 그게 조금 기본서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다루는 거는데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셨죠? 문제 풀다 안 되면 요약지나 기본서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 자, 우리는 116조, 이제 우리는 중요한 녀석을 다루게 될 겁니다. 요 녀석. 저당 사안 방식을 다루게 될 건데요. 요게 계산 문제로도 잘 나오고 이론 문제도 잘 나와요. 이제 계산은 제가 언급을 안 할 거예요. 계산은 문제집이 나오면 기출문제 좀 다룰 때 그때 좀 언급해 드릴 거고, 여기서는 가급적 언급을 안 할 거예요. 왜? 얘는 이 자체가 이론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고 계산 문제도 잘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론 문제는 얘가 10년 동안 한 8개에서 9개가 나와요. 얘가 이런 놈입니다. 계산 문제는 2년에 한 번 꼴이에요. 즉 10년 동안 한 5번 정도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요 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론 문제에 좀 집중을 하고, 계산은 우리 뭐 뒤에 문제풀이반이라든지 아니면 기출 문제 좀 다룰 때, 아니면 7, 8을 문제풀이반 넣으면 또 계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때 다룰 겁니다. 자, 여하튼 저당 사안 방식은 어떻게 되나? 첫째, 원검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원검 균등 상환 방식, 이름에 딱 답이 있습니다. 이름에 원검이 균등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얘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느냐?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은행에다 1억이라는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은행에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안 갚으려고 그랬나? 마음은 이해합니다. 갚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매번 갚아야 된다. 갚을 때 원금 그리고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이때 원금 균등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갚아 나가는 원금이 요렇게 동일해요. 원금이, 여기 원금입니다. 원금이 동일한 거라. 원금 계속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이거 10년 동안 갚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원금은 1억, 10년이면 1년에 1000. 원금은 1000 계속.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자를 더합니다. 이자를 더하는데 이자가 첫 해에는 이자가 많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조금 작아져요. 이렇게. 이자가 왜 작아집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자는 항상 빌린 돈에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남아있는 잔금에 계산해요. 자, 내가 1억을 빌렸잖아요. 만약에 이자가 5%잖아요. 첫 해는 곱하면 이자가 500만 원이에요. 1억 곱하기 5%. 두 번째도 500만 원이냐? 아니죠. 1억에서 첫 해 1000만 원 갚았죠? 9천만 원 남잖아. 9천만 원의 이자를 계산한다고.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자는 점점 어떻게 될까?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원금은 어떻게 하냐? 원금은 균등하다. 이자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러면 원금 이자를 더한 이 둘을 더한 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원리금이라고 말한다. 그죠? 원리금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감소하죠. 똑같은 요게 주니까. 똑같은데 요게 주니까 점점 감소하겠다. 그죠?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야.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원금은 어떠하다? 균등하다. 이자는 감소. 원리금 감소. 그래서 116쪽에 가로 1번입니다. 원금 균등 사안 방식.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밑줄. 상환기간 동안에 원금 상환에는 일정하고, 밑줄 긋고 있죠? 이자 지급액은, 이자는 감소하게 되어 원리금 합계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밑줄. 자, 여기서 여러분 표시한 그게 뭐냐? 원금은 균등하고 이자는 감소하고 원리금도 감소한다. 요거 밑줄 건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원금 균등 방식의 개념을 자꾸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개념이 뭐냐? 원리금 균등입니다. 두 번째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얘는 대출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돈을 빌렸는데 여기는 이 빌린 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요. 자, 저번 주에 투자 파트 할 때 저당 상수라는 거 배운 거 기억나죠?
일주일 지났으니까 다 잊어먹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그때 제가 뭐라 하냐, 저당상수 나올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지문 연결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 원리금 균등. 이렇다니까 우리가 원리금 균등.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화폐 시간가치를 6개를 했어요. 저번 주에 한 거 맞죠? 제 기억은 그런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여기에다가 저당상수에 대한 요쪽에 제가 원리금 균등 이렇게 적었다고. 이럴 수가.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할 수가, 이러면 안 돼요. 좀 묻혀봐야지 완전 소멸돼서 오는구나 전부 다. 이렇게 깨끗하면 안 돼. 조금 묻혀서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기억을 가지고 요때 요거, 즉 원리금 균등일 때 저당상수를 곱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당상수 만약에 0.13 있잖아. 1억에 0.13 곱하는 거야. 그러면 원리금 균등 방식이 뭐냐, 1억 곱하기 0.13 하면 1300이죠. 그러면 첫 해에도 1300, 두 번째에도 1300, 세 번째에도 1300, 이렇게 10년 동안 갚으면 돈 다 갚아요. 그럼 이 1300이 뭐냐, 1300이 뭐냐 하면은 원리금이다 이 말이에요. 저당상수 곱하는 게 원리금이 나오는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자는 감소한다 그랬죠? 그죠? 이자는 이렇게 감소해요.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원금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원리금 합계, 세팅액은 똑같잖아요. 원리금 합계액은 똑같은 요 안에서 원금과 이자의 비중이 달라지는데 이자는 돈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이자는 늘어날 수가 없다니까. 이자는 언제나 어떻게 된다? 감소하겠죠. 그럼 이자가 줄어든 만큼 원금이 어떻게 될까? 늘어난다. 자, 어떤 느낌이냐? 예를 들어서 1300이 첫 해는 1300이 첫 해는 만약에 원금 800, 이자 500 이렇게 됐다 봐요. 첫 해 이렇게 됐다 보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자가 500에서 이게 450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원금이 어떻게 되느냐? 850. 원금이 는다 이 말이죠. 원금이 는다, 갚아 나가는 돈이 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리금 갚아 나가는 세팅 금액은 같은데 이 안에서 원금과 이자의 비중이 달라져요. 이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원금의 비중은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금은 점차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자는 감소한다. 원리금은 균등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거 시험장에서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리금 균등 방식은 동그라미 번 끝에 저당상수 이런 말 있나요? 동그라미. 가장 보편적인 대출 방법이 원리금 균등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할부를 구입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 화폐 가지고 예를 들어 매년 얼마, 매달 얼마, 갚아 나가면 몇 년 지나면 다 갚아지잖아. 전부 다. 원금에서 다 갚아 나가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3번 밑줄입니다. 상환기간 매기에 납부하는 원리금 지불액은 일정하나, 원리금 지불액, 요건 일정 균등하나, 원금 상환액은 뭐하고? 증가 동그라미. 원금 상환액은 증가하고 이자 지급은 점차 감소하는 방식이다. 밑에는 참고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오른쪽에 최정식입니다. 최정식 상환 방식 밑줄. 최정식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초기에는 낮고 점차 증가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최정식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부분은 냅두고 원리금만 볼게요. 원리금. 원금 균등은 원리금이 처음에 많아도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감소하죠. 얘는 원리금이 어떻게 하죠? 균등하죠. 점정식은 원리금이 어떻게 하죠? 증가하죠. 이해하시겠다. 그죠? 요런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요걸 정리해 놓은 게 뭐냐? 가로 4번.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식의 비교. 요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녀석입니다. 자, 요거 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자, 보시면, 요게 원금 균등 방식은 처음에 말했던 점점점 작아져요. 요게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균등은 처음에 많이 갚았다 점점점 작아집니다. 1500, 1400, 1300 점점점점 줄어납니다. 이게 원금 균등 방식이에요. 원리금 균등 방식은 계속 어디다 하죠? 일정합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 일정합니다. 갚아 나가는 게. 그 다음에 점정식은 처음에 작지만 점점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 나타나는 게 요겁니다. 자, 이게 뭐냐? 여기에서 보시면 지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원리금 지불액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게 뭐냐? 즉 원리금 지불액이
원금 균등은 처음에 많아도 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됐나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처음이나 끝이나 원리금 지불액이 똑같다. 점정식은 원리금 지불액이 처음에 작거나 점점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이 뜻이에요. 이 표현을 이해하시겠죠? 이게 밑에 네모칸 볼게요. 밑에 네모칸.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 초기의 원금 상환액. 거기 보시면 요게 제일 많고 그 다음 요놈, 요런 순서로 나와 있죠? 요게 초기의 원리금 지불액 요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밑에 겁니다. 밑에 저당 밑에 묶어놨어요. 즉 표가 지금 이렇게 5개로 나와 있는데 요 앞에 2개를 묶어주세요. 요건 요거예요. 밑에 3개를 묶어주세요. 같은 겁니다. 요건 전부 다 뭐냐? 저당 잔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을 이해하시면 되느냐? 원금 균등이 처음에 돈을 많이 갚았죠? 그죠? 그럼 저당 잔금은 반대로 작아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원금 균등은 초기의 상환액이 높다 이 말이지. 처음 돈을 많이 갚았죠. 그런데 대출 기간이 10년입니다. 5년 갚았어요. 5년 갚았는데 내가 로또가 됐어. 그러면 빌린 돈 갚아버리고 싶지 않을까? 갚아버린다고 이걸 조기 상환. 이때 중도에 상환한단 말이에요. 그때 남아있는 잔금은 얘가 돈을 많이 갚았으니까 잔금은 제일 작겠죠. 그래서 잔금은 제일 작다 이 말이에요. 얘가. 어떻게 보느냐? 원금 균등이 초기의 원리금 지불액이 높다. 저당 잔금은 제일 작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중도 상환시 잔금 나와 있죠. 요게 순서가 이거하고 반대로 되어 있죠. 감 잡히나요? 그러면 선생님 나머지는 이자는 뭐 가지고 계산하죠? 아까 했잖아. 이자는 잔금으로. 잔금이 작으면 이자도 작아요. 그래서 이자도 따라가는 거라. 위에 원금 회수 위험도 원금 균등은 처음에 돈을 많이 갚으니까 위험이 제일 작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3개를 묶어 놓은 거야. 근데 이걸로 가지고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처음에 돈을 많이 갚아요. 원금 균등이 제일 많이 갚아. 그런데 저당 잔금은 원금 균등이 제일 작아. 이자도 작아.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은 이 표를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외우면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적절하게.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이해를 하시면 이게 편안하게 풀릴 건데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자, 한번 풀어볼까요? 프린트물의 2번입니다. 수업 이렇게 할까요? 그때 2번. 자, 2번 봅니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1번은 여러분 푸시면 되는 거고 대출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 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 방식 원리금보다 많다. 시험 이렇게 나온다고. 금융 파트. 쭉 넘어가죠. 6번째 금융 파트. 중간 넘어가죠. 6번. 6번. 처음부터 할 건 아니죠. 우리 증거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유학집에 그냥 끼워 놓으세요. 매주 이렇게 할 거니까. 자, 2번 봅니다. 대출기간 초기에 원금 균등 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 방식 원리금보다 무슨 말이냐? 대출기간 초기에 원금 균등 방식의 원리금 지불액이 원리금 균등 방식의 지불액보다 많다. 맞죠? 지문은 길지만 맞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중도 상환시 스톱. 준비합니다. 중도 상환일 때는 요걸 말하잖아요. 중도 상환시 잔금은 원금 균등이 제일 작다. 됐죠? 봅니다.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저당 잔금은 원금 균등 분할 방식이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작다. 맞죠? 지문이 길지만 이걸 빨리빨리 해독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이 포인트를 잡으면 쉽습니다. 3번. 원금 균등 방식과 원리금 균등 방식의 1회차 월 불이백은 동일하다. 월 불이백은 원리금 요걸 말하는 거예요. 다르죠? 뭐가 같을까요? 1회차 이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회차에는 여기 이자와 여기 이자가 동일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당 상수더라도 이자율을 똑같이 적용하거든. 그런데 대출금액 1억에도 똑같이 이자를 적용하니까 첫 해 이자가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부터 이자가 달라져요. 왜? 잔금이 다르니까.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1회차 월 이자, 월 불이익이 아니라 이자가 동일하다.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이 오면 차입자에서 대출자 차입도 신속하게 증가된다. 자, 변동금리는 아까 간단하게 나왔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즉, 요 내용이지만 살짝 요거나 이걸 섞어내요. 이렇게 확인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는 은행이 대출자가 차입자의 금리 변동을 떠넘기 위해서 고안한 거죠. 그래서 변동금리 주기가 짧을수록 빨리빨리 증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변동금리를 만약 1년마다 적용한다고 할게요. 1년마다. 그럼 요때 금리 올릴 원인이 생겨. 그러더라도 요때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간이 짧아요. 요때 바로 올려버리겠네. 변동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이 차입자에게 빨리 돌아간다. 그래서 4번도 맞는 거예요.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5번. 최정식 사안 방식은 최정식. 아까 말한 밑에 요 부분을 한다 그죠? 가장 낮은 최정식 사안 방법은 초기 월불입이 제일 작죠. 그래서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도 요약집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요거는 요약집 117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요게 언급은 안 한 건데 어디 보느냐? 동그라미 그 117쪽에 3번의 동그라미 4번 봅니다. 초기에 상환 불이익이 작게 되면 약간의 연체동으로 대출보다 미상환이 많아지는 밑줄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말합니다. 즉 처음에 돈을 너무 작게 갔기 때문에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기출에 잘 나온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주요한 내용은 뭐냐? 요 가지고 냅니다. 선생님 요거 나오면 요것도 나옵니다. 이렇게 섞어서 문제가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들 여러분이 나온 기출 문제집을 사가지고 푸시면 요런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잘 암기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계속 다시 요약집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내가 은행에 돈을 갚는 방법은 요거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111쪽에 봅니다. 다른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1. 계단식 상환 방식. 얘는 뭐냐면은 이게 계단식 상환 방법은 뭐냐면은 이건 원리금 균등 방식과 최정식을 결합한 방법이에요. 원리금 균등 방식은 똑같죠. 얘는 올라가죠. 이걸 적절하게 하는 거지. 즉 1년 동안은 이렇게 하다가 2년 동안은 이렇게 하고 3년 동안 이렇게 하고 4년 동안 이렇게 계단 같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 갚다가 그 다음에는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방법.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걸 계단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변 이자율 저당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하는 건 뭐냐?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인데 너무 고정금리가 대출자가 부담이 심하거든. 그래서 대출자가 야 인플레가 심하면 금리 올리게 해줘 이렇게 요구하는 거다. 즉 현재 금리가 대출금리가 5%인데 현재가 5%입니다. 대출자 입장에서 5%인데 만약에 인플레가 어느 정도 심하면 이걸 7%로 올리자 이렇게 약정을 하는 거다. 이걸 가변 이자율 저당이라고 말하면 즉 고정금리인데 약간 변동금리 성격이 섞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4번에 조정 이자율 저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요 가변 이자와 비슷한데 좀 더 금리를 좀 쉽게 변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 왜냐하면 고정금리가 좀 은행 입장에서 싫으니까 변동금리 섞기를 가미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3번에는 고정 이자율 저당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방법이라는 건 뭐냐? 정말 어쩌면 골치 아픈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만약 1억을 빌렸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은행 1억 빌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자만 내고 있는 거야. 이자만 내는데 이자가 만약에 4%야. 4% 계속 이자 내면 되겠죠? 그런데 인플레가 발생해서 이자가 6% 되잖아. 그럼 6% 이자 내는 게 아니고 4% 이자 내. 대신에 2%만큼 차익을 원금에다 붙여버리는 거야. 그 나중에 1억 빌렸는데 나중에 1억 2천만 원 갚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자가 줄면 다시 까겠죠? 죄송합니다. 줄이겠죠? 깐다는 표현 너무 가했네. 느낌 아시겠죠? 요런 거. 그렇게 가감해 나가는 것. 즉 여기에다가 가감해 나가는 방법. 이게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느낌만 살짝 봤는데 최근에는 가끔 요런 것들 지문이 살짝 나옵니다.
지분으로. 여하튼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8쪽에 보시면 신디케이션하고 조인트 벤처 요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인데, 요게 뭐냐, 이게 일단 부동산 신디케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이라는 뜻이죠. 신디케이터 또는 신디케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있습니다. 상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안동 그 KTX역 인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가 건물 하나 짓겠다라고 개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개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결정적으로 뭐가 없죠? 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개발하려면은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건축비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계속 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개발되고 나면 나중에 분양이 끝나면 수익이 나오겠죠. 그 수익을 갈라가는 이런 구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금이 없다 보니까 약간의 자금만 자기가 내고 그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사업에 투자하세요라고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어떤 구조로 모집하느냐, 현수막 보면 조합원 모집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습니다. 또는 투자 설명에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냐, 조합으로 투자하는 건데, 이 조합이 노동조합은 아니죠. 왜냐하면 곤란합니다. 말은 다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조가. 내가 거기에 된다라는 거는 여기에 투자자로 투자한다, 조합원을 가입한다는 말은 투자자로 한다. 그리고 일단 조합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하튼 투자자를 모집해요. 그럼 투자자가 괜찮네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들겠죠. 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즉 뭐냐, 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은 다음에 이게 수백 명이 모이겠죠. 조합원들을 모은 다음에 개발업자가 리드해가지고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동산을 개발해서 분양이 잘 됐어요. 그럼 수익이 나왔겠죠. 이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을 합니다. 자, 수익을 만나 그랬죠? 배당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느냐 하면 지분금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런 구조, 지분. 그래서 여기 118쪽에 보시면 가로 1번에 부동산 신디케에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여러 명의 투자자, 다수의 투자자가 짧은 기간에 조합을 구성하여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부동산 전문가 개발업자입니다. 통하여 공동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 다음 밑줄 소구자, 지분형, 직접 투자. 소구자, 지분형이라고 말했죠? 지분금융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지분금융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가 잘 되면 수익이 배당이 많겠죠? 투자가 잘못되면 원금도 날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분형입니다. 소구자, 여기에 투자자가 소액을 투자한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투자라는 것은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라는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죠? 회사에 투자한 게 아니고 이 사업에 투자했다. 그래서 직접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 그래서 이게 신디케이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구자, 지분형, 직접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느냐? 이제 동그라미 4번 봅니다. 기억해 봅니다. 밑줄.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유한책임 사원으로 투자 한도 내 유한책임을 유무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만약에 여러분이 1억을 투자했어, 여기다. 그럼 이 사업이 잘못되잖아. 1억 날리고 끝. 간단한 거 아닌가요? 사업이 잘 됐어. 1억 플러스 배당금. 아주 간단하겠죠? 이렇게 되는 이게 여러분 투자자, 즉 유한책임 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갑니다. 니은. 개발업자 밑줄. 개발업자는 무한책임 사원이다. 이 말은 뭐냐? 이 개발업자는 무한책임 사원입니다. 이거는 자기 투자에 대한 것도 날릴 수 있지만 이 사업이 잘못되면 감옥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즉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책임을 이 사람이 진다.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무한책임 사원이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느낌만 봐보시면 됩니다. 즉 유한회사인데 유한회사는 무한책임 사원이 있고 유한책임 사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개발업자는 무한책임 사원으로서 이 사업의 전체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이런 거. 단순 투자자는 투자한 금액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부동산 신디케이션 하는 거니까 이게 왜 지분금융인지 이해가 됐다. 그죠? 왜 투자접자에서 이윤을 배당받는 거죠. 그러면 이 신디케이션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가로에 있는 조인트 벤처입니다. 조인트 벤처도 구조는 비슷해요. 즉, 여기는 부동산 개발업자와 플러스 요거 투자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는 신디케이션은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했죠. 수백 명의 투자자를.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뭐냐? 투자자 1억, 2억, 3억 이렇게 투자해요. 그럼 여기는 뭐냐? 개발 자금이 2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사람이 70억, 한 사람이 50억, 한 사람이 80억 끝. 대자본가죠. 그런데 대부분 누가 여기에 투자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은행이 투자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인데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저거 사업 괜찮네? 나 투자할 테니까 이익 배당해줘. 이렇게 참여한 거예요. 은행이 돈을 빌려준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얘도 지분금융이 되는 겁니다. 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왜 이름이 조인트벤처냐? 부동산 개발업자와 자본가와의 결합, 조인이다. 그죠? 그래서 조인트벤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인트벤처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신디케이션은 수많은 소액 투자자로 구성되지만 조인트벤처는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됩니다. 그게 차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구조가 동일하다. 그래서 얘도 지분금융이 된다. 요런까지 이해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밑에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녀석은 아니지만 요 녀석입니다. 자주 나오는 녀석은 아닌데 한 3, 4년에 한 번씩 꼭꼭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지문이 일반적으로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좀 가볍게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금융과 좀 구조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소한 면이 많은데 부동산 건축 개발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걸 우리 뭐라 하느냐?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말합니다. 프로젝트 금융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말하는데 건설 현장은 이걸 약자를 써 PF 자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느냐?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우리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면 우리 거가대교, 즉 부산과 거제도를 연결하는 다리, 요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그런 걸 건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거제도고요, 여기가 부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일반적으로 뭐냐, 거제도에도 굉장히 그런 공업시설이 많이 있어요. 부산도 공업시설이 많은데 이게 뭐냐, 거제에서 어떤 물건을 만든 다음에 이걸 남해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리고 부산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부산에 좀 지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부산이 도시가 이렇게 길어요. 대구나 대전은 도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동그래요. 일반적으로 이 대구는 분지 형태인데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고. 그런데 부산은 이 길어 이렇게 해안선 따라서. 그거 특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쪽에 요쪽으로 율동량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과 요쪽에 옛날에 무역강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렇게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도시가 아무래도 요렇게 돼 있으면 들어올 때가 많잖아. 대구 그렇잖아요. 들어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은 들어올 때가 한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요쪽에 있는 그 서부산 쪽, 우리가 아는 그 터미널이 있는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동네 쪽, 일반적으로 두 군데밖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거야. 여기가 고속도로가 8차선인데도 차가 막혀요. 너무 많이 막힙니다. 이쪽 동네를 자주 가시는 분은 많이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인데도 2시간 넘게 걸려. 도로비는 6, 7천원 들어가는데 거제에서 갈 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우리 그 개발회사, 우리 건설회사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뭐냐, 이 둘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 거죠. 다리. 통행료는 많은. 그래도 충분히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 회사가 이 사업의 사업주예요.
지문에서 사업주라고 말하죠. 이게 사업의 주체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은 신랑 신부가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 간의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이걸 혼주라고 따로 말하잖아. 응? 결혼의 주인, 요 개념이에요. 즉, 이 사업주라는 건 이 사업의 주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거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 연구 용역을 내고 이게 건설이 가능하다. 건설이 가능하고 건축비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10년 정도 만약에 사업권을 확보하면 10년 동안만 우리가 우리 통행 수업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 건축비를 빼고도 남는다. 그리고 이 또는 부산이나 아니면 경남도로부터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사업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공익 사업이 어느 정도 이런 걸 모두 감안했을 때 10년 정도의 충분히 운영 수입 가지고 건축비를 충당해도 우리는 뭐 1,000억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사업 계획을 각 이렇게 시라든지 도라든지 국토부에 계속 설파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권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또는 시나 도로부터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의 권한을 확보받았어요. 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이제 건설만 하면 돼. 그래서 이 모든 자료를 두고 은행에 찾아갑니다. 은행에 찾아가서 나 은행에 좀 돈을 빌려줘. 왜? 이 사업 할 거야. 괜찮아. 그러면서 모든 인허가 다 끝났다 라고 말하는데 은행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왜?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데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 쪽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회사 대출이 가득이야. 그러니까 은행은 더 이상 우리한테 돈을 빌려줄 여력이 안 되는 거다. 왜? 우리가 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은행에서 돈 우리가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알았다. 우리가 별도의 법인을 만들게. 그래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젝트만을 위한 회사. 그래서 이걸 프로젝트 회사라고 말합니다. 프로젝트 회사 또는 프로젝트 컴퍼니라고 말하는데 우리 회사가 출자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대부분 이 프로젝트 회사는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즉 뭐죠? 서류상 회사. 그러니까 서류상 회사인데 사실은 요놈이 요놈이나 고놈이 고놈. 엎친데 덮친데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법적으로는 분리돼 있어요. 이해하시겠나요? 법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게 똑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하냐? 이걸 사업주 모기업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자회사라고 말합니다. 자회사를 설립한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는 직원이 여기서 일하고 막 그래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자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분리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건설을 빌리는데 자 이 회사는 자 돈은 1번, 2번. 1번이 빌려요? 2번이 빌려요? 2번이 빌리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 이 사업주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업자 오늘 만들어진 회사예요. 만들어진 1년도 안 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담보 능력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은행은 뭘 믿고 돈을 빌려주느냐? 첫 번째,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행은 뭘 믿고 빌려주느냐? 괜찮네 이거. 괜찮네. 이거 돈 되겠네. 이거 잘만 성공하면 큰 수익 나겠네. 이거 믿고 돈을 빌려줘요. 즉 뭐냐?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믿고 돈을 빌려준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담보를 제공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담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은행도 위험을 감수하고 요걸 믿고 돈을 빌려줘. 그러면 은행은 왜 담보도 없이 수천억이라는 돈을 이런 위험한 데 돈을 빌려줄까요? 왜? 돈 되겠거든. 사업성을 믿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여기에만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은행은 굉장히 금리가 높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없이 빌려주니까 위험하죠. 자, 사업이 잘 되고 있다가 만약에 사업이 80% 진행됐는데 큰 태풍이 날아와서 다리가 싹 쓸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길로 끝이잖아. 또 시작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위험이 있다니까. 그렇겠죠.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왜 은행은 돈을 빌려줍니까? 네, 금리가 높아요. 언제나 그렇죠. 위험이 높으면 수익이 높다.
은행은 일반 대출보다 한 2배 정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만약에 금리가 4% 되면 요거는 7, 8% 가까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잘하면 큰 돈을 만질 수가 있다. 요걸 믿고 은행은 돈을 빌려주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공사자금 빌려줬습니다. 요놈이 이 돈을 홀라당 보내고 부도 내버리면 은행은 막을 방법이 없겠죠. 그럼 이놈을 믿고 돈을 빌려주긴 하지만 얘한테 돈 관리를 맡기면 안 되죠.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은행은 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욕을 하게 되느냐? 돈을 빌려주더라도 네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계정을 통해서 관리하겠다. 즉 입출금에 내가 관여하겠다. 은행의 승인 떨어져야 입출금이 이루어집니다. 느낌이 되시겠죠? 즉 얘한테 공사자금을 1,000억을 빌려줬다. 1,000억을 얘 계좌에 바로 쏘면 요놈이 바로 다른 데 보내고 부도 내버리면 은행은 끝장난 거잖아. 그렇게 안 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입출금에 은행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결제 위탁 계정을 만듭니다. 즉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별도의 법인을 통해서 계좌를 관리하게 만들지 얘가 직접 계좌를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입출금의 은행의 승인 여부에 따라서 입출금이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금 관리가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즉 뭐냐, 쉽게 말해서 돈 관리를 요놈이 못하게 한다는 거지. 별도의 계정을 통해서 입출금을 관리한다. 그래서 결제 위탁 계정을 통해서 관리한다 라는 개념. 그래서 이 말은 뭐죠? 자금 관리가 어떻다? 투명하다는 거죠. 돈 관리가 투명하다. 돈 관리를 모두 얘한테 맡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은행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주에 대해서, 자, 세 번째입니다. 사업주에 대해서 이 사업주는 얘가 돈을 빌린 게 아니죠. 얘가 돈을 빌렸으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돈을 빌렸다라고 표시가 안 되겠죠. 여기는 당연히 돈을 빌렸다는 표시가 나겠죠.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부외 금융이 됩니다. 부외 금융이란 말은 장부외 금융. 아까 말했죠. 한동석이라고. 한동석이에요. 얘가 빌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더라 그래도 법적으로는 얘가 빌린 거니까 여기에는 1,000억 빌렸다라고 나타나지만 여기는 돈을 빌렸다는 흔적이 없다. 그래서 이걸 사업주 입장에서 부외 금융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뭐냐? 비소구 금융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업주는 갚을 필요가 없죠. 자, 법적으로 1번, 2번 누가 빌렸죠? 그럼 누가 갚아야죠? 1번이 갚을 의무가 없다. 그래서 1번은 갚을 필요 없다. 그걸 비소구 금융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둘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 사업은 1번, 2번. 1번이 하는 거다, 2번이 하는 거다. 법적으로 2번이 하는 거예요. 어느 입장에서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는 은행은 요 놈들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은행은 그 사업 괜찮네. 잘 되면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걸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애가 아까 아파트 사업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파트 사업이 하고 있다가 아파트가 붕괴가 됐어. 그래서 끝장났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렇더라도 이 프로젝트는 안전하잖아. 왜? 별개니까. 그렇게 마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부도나 안 좋은 조건이 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만약에 이 사업주가 아까 아파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못돼서 채권자들이 막 몰려들어. 채권자들이 이 재산을 압류를 한다고. 압류할 때 여기는 압류가 안 되잖아. 왜? 법적으로 다르니까. 이해하시겠다 그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분리되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이 사업과 별개다. 그래서 사업주는 장부에 돈을 빌렸다 적히지도 않고 갚을 의무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은행인데 이걸 너무나 편안하게 내주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소금융인데 일반적으로는 제한소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한소금인 경우는 뭐냐, 이 사업이 1,000억짜리면 은행은 얘한테 최소한 300억 정도의 지급 보증을 요구합니다. 즉 사업이 잘못되면 300억 네가 책임져. 이 정도의 요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어느 정도 지급 보증을 요구해. 그러면 이 1,000억 중에서 300억의 지급 보증을 했어.
그럼 잘못되면 300원만큼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제한 소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지금 말한 것들이 기출지문에 나와왔다라는 건데,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이건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투자를 받는 거예요? 아니죠. 돈 빌리는 거죠. 그래서 얘도 부채금융. 아까 빠져있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부채금융이에요.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야. 이자가 높을 뿐이야. 아시겠죠? 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투자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얘가 투자 수익 가져가. 은행은 이자가 높을 뿐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결국은 부채금융이에요. 돈을 빌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 보는데 119쪽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구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그런 개념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밑에 특징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미래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 밑줄. 이 점 이해하시겠죠?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프로젝트 자체 수익성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해금융 밑줄. 사업주에 대해서 부해금융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갑니다. 3번에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소구금융 밑줄.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소구금융에 해당된다 밑줄. 이거는 뭐냐? 아까 말했듯이 이 사업주는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금융에 해당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사업주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자금관리는 결제위탁 계정을 통해서 결제위탁 계정을 설치하고 이루어진다 밑줄. 이것도 이해하시겠죠? 별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금관리는 이 돈을 빌린 사람, 요 사람이 자금관리하는 게 아니다. 별도의 계정을 통해서 자금관리가 이루어진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어떤 개념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하면은 이 프로젝트 금융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프로젝트 금융에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 요 구조와 연결되는 게 뭐냐? 그 사회 간접자본으로 활용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형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5가지를 정리해 놨는데 요거는 이런 기출에 좀 나오니까 살펴놓으셔야 됩니다. 요쪽에 넣어놓은 요 내용입니다. 즉 요렇게 자금관리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 금방 말했던 요런 공공재에 대한 민간이 투자하면서 은행의 돈을 빌리는 구조예요. 대규모 개발 사업에. 그리고 이 대규모 개발 사업, 이런 사회 간접 자본에 민간 자본이 어떻게 투자되느냐, 이런 유형을 지금 5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몇 가지 영어를 살짝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때 구조는 뭐냐? 구조는 민간이 개발해서 이런 다리 같은 이런 것들 민간이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제하고 정부의 권리를 넘기느냐, 이런 개념을 나누는데요. 자, 이것도 보시면 이 다리 같은 경우는 이 민간 기업이 이 자금을 동원해서 건설해서 만약에 20년 동안 운영 수입을 보장받겠죠. 20년 지나면 이 다리 소유권을 정부에게 넘겨야 되겠죠. 그럼 2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받고 다리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다. 이런 계약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구조를 나타내는 건데요. 먼저 몇 가지 영화가 살짝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사회 간접 자본이에요. 말하는 건데, 자, 첫 번째 B가 나온단 말이에요. B가 나오면은 빌드에서 건축한다, 건설한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빌드 건축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T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T는 권리를 넘긴다라는 트랜스퍼에서 권리를 이전한다, 넘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O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운영을 통한 수입을 말하는 오퍼레이터, 운영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떤 구조가 되느냐? 먼저 BOT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BTO라는 게 있는데, 자, 먼저 B, 민간건설업자가, 저기죠?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합니다. 건설한 다음에, 자, 우리가 요걸 건설했단 말이죠? 건설하고 20년 동안 운영 수입, 우리가 여기에다 톨게이트를 설치해서 20년 동안 운영을 통해서 임대료, 즉, 운영 수입을 얻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운영한다는 거죠. 20년 동안 만약에 운영을 했습니다. 계약대로. 그럼 20년이 지나면 이 다리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T.
권리를 이전한다, 넘긴다. 이게 BOT 방식입니다. 자, 반대의 경우는 건설하고 얘 둘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건설업자가 이 다리를 건설한 다음에 권리를 정부에다가 넘겨버립니다. 넘기면서 20년 동안의 운영권을 보장을 받아요. 이거는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 이거 둘은 거의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정부에다 권리를 넘기는 건 똑같죠? 그런데 내가 운영하고 넘기느냐, 넘기고 권리를 넘겼지만 운영권을 보장받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 O, 운영권이에요. 대부분 저렇게 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수입이 발생하는 요런 쪽에 많이 합니다. 아셨죠? 요렇게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 다른 방식은 뭐냐? BOO 방식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BOO. 요거는 뭐냐? 민간이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합니다. 이걸 뭐냐? 완전 민간 사업이에요. 민간이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고 민간이 소유하는, 소유와 운영을 전부 다 완전히 넘겨버리는, 민간에게 넘겨버리는 그런 것들을 BOO 방식이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어느 쪽에 많이 하느냐 하면은 뭐 역사라든지 터미널 건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안동 터미널 만든다. 그러면 어떤 건설회사에 넘겨버려요, 권리를. 그럼 건설회사는 이 터미널 건설합니다.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겠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이 코너 같은 걸 분양을 해요. 건설하면서 안에 편의점도 막 들어가고, 편의시설에 뭔가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상가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그 상가를 분양을 하는 거라. 그 권리를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20년 동안, 50년 동안. 그러면 그 상가 분양을 통해서 건설비를 충당하고 남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구조를 이루어진 게 BOO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BTL 또는 BLT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자 어떻게 되냐? 이건 구조가 어떤 구조냐 하면은 좀 특이한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도서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안동시를 통해서 도서관을 건설했습니다. B. 그 다음에 이 권리를 넘겼습니다. 도서관 권리 넘겼어요. 안동시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수입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도서관을 운영해서 이렇게 운영해서 수입을 얻고 싶어. 그러면 도서관 입구에다가 우리가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그죠? 도서관 들어오는 어린이들에게 매 들어올 때마다 1,000원씩 받아요. 그러면 애들이 도서관에 올까 안 올까? 안 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수입이 발생한다 안 발생한다? 발생한다. 즉 얘는 도서관 또는 기숙사 이런 것들은 운영을 통해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누가 그 돈 내고 도서관에 들어오겠냐고. 공짜로 해도 등등 미는데. 그렇잖아요. 받는 순간 독서실이나 카페 가지. 편안한데. 안 간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 임대료를 받아요. 리스 임대료를 받아요.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면은 안동시로 또는 안동교육청으로부터 만약 10억이다. 이걸 매년 1억씩 10년 동안 받는 거라. 이걸 임대료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어떤 구조냐? 나머지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 동일한 특별한 거 없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냐? 얘는 운영을 통해서 수입이 있어. 근데 얘는 운영을 통해 수입이 없어. 그러면 L, 요거예요. L, 임대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교재 4번에 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에 활용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유형법입니다. BOT는 밑에 건설한 건설 동그라미. 민간 사업자가 운영 동그라미. 운영이 뭐죠? O죠. 오퍼레이터 O죠. 운영한 후 계약 종료 시 정부의 시설을 양도 동그라미. 양도가 뭐죠? T. 그래서 BOT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T로 봅니다. 사업자 건설 동그라미. 소유권을 관청해 양도 동그라미. 권리를 정부에 넘긴다. 양도했죠. 민간이 운영 동그라미. 권리를 넘기고 우리가 운영권을 보장받아서 운영을 20년 동안 한다. 이게 BTO 방식입니다. 둘 다 공통점 뭐냐? 오퍼레이터, 운영을 통해서 수입을 보장받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에 세 번째 BO인데 SOC는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시설을 건설 동그라미. 인간이 건설하고 시설 소유권을 갖고 소유 동그라미. 시설을 운영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소유권 own,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 운영.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하고 운영권을 가지는 이걸 BOO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비텔, 민간사업자가 건설 동그라미, 소유권을 정보해 양도 동그라미, 그리고 임대료를 받는다. 임대 동그라미. 임대가 리스입니다. 리스 임대. 그 다음에 BLT는 사업자가 건설 동그라미. 건설하고 관청에 대여, 임대료를 받습니다. 대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종료 후에 소유권을 양도 동그라미. 자, 이 구조는 이런 순서대로의 구조만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다. 그죠? 자, 그럼 프린트물의 문제 4번 한번 풀어볼까요? 프린트본에 4번 보시면 3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도록 하시고 4번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준공 동그라미 위에 뭐라 적을까요? B 적습니다. 준공 빌드 B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나 지방자치대 양도 동그라미 양도되지만 양도 뭐죠? B 양도되지만 민간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이나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운영 동그라미 오퍼레이터. 그럼 뭐죠? BTO. 감 잡히나요? 문제가 요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하다. 그죠? 요렇게 기출에 굉장히 자주 나올 스타일이니까 요런 스타일이다 라고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한 게 뭐냐라는 거죠.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한 게 우리 한 게 요겁니다. 얘도 했고요. 그리고 얘도 했어요. 얘와 얘를 했습니다. 물론 얘는 매년 나오는 중요한 녀석이고요. 얘도 여기까지 빼고 요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탭을 입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요런 놈을 공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좀 쉬었다가 뒤에 좀 애매하니까 뒤에 쉬었다가 부동산 투자해서 넘어가도록 하죠. 좀 쉬죠.